희망자리 추미애. 눈에 밟혔어요, 사람들이. 가족. 불안의 시대다. 불확실한 시대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미래를 장담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시대다. 나는 대구에서 세탁소를 하는 부모님의 둘째 딸로 태어났다.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된 아버지가 퇴직금으로 세탁소를 차리신 것이다. 자영업으로 새 출발을 시도하신 것인데 내가 3살이던 무렵 도둑을 맞는 바람에 세탁소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세탁소 문을 닫게 되었다. 그 후 일터에 뛰어든 어머니는 경산에 사시는 외할머니에게 어린 나의 양육을 부탁했고 한동안 나는 부모님과 떨어져 외가에서 지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다시 대구에 사시는 부모님에게 오게 되었다. 그 무렵에도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았던 터라 우리 가족은 단칸방 사글세를 전전해야 했다. 6 식구가 한 방에서 옹기종기 살을 맞대고 누워 자야 했는데 나는 그 시절이 더없이 행복했다. 내가 뭘 잘못했을 때도 부모님은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라며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부모님 덕분에 나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조차 불안해하거나 피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집에 있는 꼿꼿한 모양의 흙 저금통을 깨뜨려 알사탕을 사서 친구들과 나눠 먹었을 때도 부모님은 나를 혼내지 않았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가난이 나를 불안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 대신 부모님은 남의 억울함을 바라보기만 하고 침묵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셨다. 정의로움과 정직함은 부모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들의 단골 주제였다. 부모님은 나의 안전하고 든든한 울타리였으며 내가 자라는 모습을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다.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한 믿음이 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는 보약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판사 시절에 새아이를 낳고 기르는 동안 나는 내 부모님과 달리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늘 동동거렸다. 아이들만 집에 둔 채 서둘러 출근해야 할 때도 있었고 퇴근이 늦어질 때면 깜깜한 집안에서 아이들끼리 서로 부둥켜 안고 엄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게 한 적도 있었다. 배고픈 새 아이들이 깜깜한 집안에서 감당해야 했던 불안과 공포를 심각하게 여기지도 못했다. 어쩌면 내가 잘 자랐듯이 내 아이들도 바쁜 엄마가 직장일과 공무에 몰두하는 동안 스스로 알아서 잘 해낼 것이라고 막연히 믿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받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결핍되었을 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조차 잘 알지 못했고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도 못했다. 가난했지만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아 누렸던 든든함과 포근함을 정작 내 자식들에게 제대로 물려주지 못한 셈이니 되돌아보면 아이들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다.
나는 6.25 전쟁 이후 산업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던 시기에 베이비 붐 세대로 태어났다. 그래서 콩나물 시루와 같은 고밀도 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해야 했다. 적성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고 성적에 따라 학교를 선택했는데 법관이나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워왔던 나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학교의 법과대학을 선택했다. 가난이 결코 내 희망을 꺾는 장애가 될 수는 없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던 그 해에는 시험을 앞두고 하루 4시간씩 잠을 자면서 공부에 매진했다. 다행히 늦지 않은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원하던 판사가 되었다. 그때는 한국 사회가 고속 성장하던 때였다. 열심히 공부만 하면 교수가 될 수 있고 기업으로 진출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대학 동기들도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는 중산층이 늘어나게 해주었고 늘어난 중산층은 정치의식을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를 고양시키는 사회적 저력이 되었다. 경제력과 정치와 사회 발전의 상호 선순환이 이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 자녀 세대는 원하는 일자리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기회조차 잘 보이지 않는다. 열심히 살아도 온갖 스펙을 갖추어도 좀처럼 문이 열리지 않는다. 이런 20대 청춘의 불안함이 정치의식을 극단으로 내몰고 있다. 편협한 혐오와 극우화 경향도 이런 이유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불평등과 경제력 상실이 정치의식을 퇴행시키고 사회 발전을 역행하며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세상이 이렇다 보니 불안과 불확실 정리 시대에 살고 있는 젊은 부모들은 자녀 교육의 목표를 어디 두고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방향을 잃은 채 당황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초등학교 입학 훨씬 전부터 원하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등록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좌불안석 전전긍긍해야 하거나 교육비가 비싼 영어 유치원에 자녀를 보낼 능력이 되지 않는 자신을 탓하기도 한다. 장차 자녀들이 성장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부모들은 엄청난 교육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많은 부모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 애쓰지만 정작 자녀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신할 수가 없다. 과연 이 길이 내 아이를 위한 올바른 교육 방향인지 스스로 해답을 얻기도 전에 부모들은 이 거대한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며 떠밀리듯 살아간다. 이런 위기의식 속에 부모들은 학교가 좀 더 교육적인 환경을 갖춘 곳,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곳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교사가 내 아이에게 좀 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잠재된 아이의 능력을 극대화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과열된 교육 환경 속에서 과열된 경쟁의식이 교사에게 필요 이상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물질적인 교육 환경은 예전보다 월등히 나아졌으나 교사와 학생들을 위한 문화적, 심리적 교육 환경은 예전보다 더 나아진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교사에 대한 존경심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교사들의 교육 재량은 인정받지 못한 채 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아지다 보니
학교는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이 되어줄 수가 없다. 최근 자료를 보면 불안장애 또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증상을 보이는 10대 청소년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불안한 사회적 배경이 경쟁을 부추기다 보니 아이들이 극한 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탓인 것 같아 걱정스럽다. 아이들과 부모와 교사가 서로 믿지 못하고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사이 불안과 불만이 누적돼 있던 것이 이런 식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 집의 꿈. 사글세방을 전전하며 대구에서 10개월마다 이사를 다녀야 했던 우리 집 식구들은 주거 불안이라는 트라우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우리 세대가 내 집에 집착하는 데는 집이 곧 자산 형성이라는 경제적 이유가 크겠지만 산업화 시대의 대도시로 급격히 인구가 유입되면서 극심한 주거난을 겪은 탓도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3학년 무렵 살고 있던 집 근처에 간선도로를 뚫는다고 집을 차례로 철거하기 시작했다. 집주인은 보상을 받고 이미 이사를 가버렸고 별채 한 칸에 새든 우리 가족은 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해 철거한다는 계고장이 날라와도 그대로 살고 있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멀리서 보면 주변이 다 철거되고 뿌연 흙먼지가 이는 사이로 작은 섬처럼 우리 집만 동그만히 남아 있었다. 가장인 아버지는 사글세를 얻을 목돈을 구하러 다니며 애간장이 타들어갔을 것이다. 최후까지 버티다가 어찌어찌 이사를 갈 수는 있었지만 집 이야기만 나오면 그때 기억이 떠올라 씁쓸해지곤 한다. 그때는 학교 담벼락에 기둥을 세우고 가만히나 천막을 둘러친 천막집에 사는 아이들도 있었다. 철거를 당해도 며칠 지나고 나면 다시 천막집이 생겨났다. 그들도 달리 오갈 데가 없었던 탓이다. 모두가 가난했으므로 가난이 남사스럽지도 않았고 다들 집이 없었으니 주변과 비교해 특별히 우울해 할 일도 아니었다. 가난에 대한 연민과 감수성은 아마도 그 무렵부터 내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된 것 같다. 내가 대구에서 사법시험에 매진하고 있을 때였다. 내 또래 광주에 살고 있던 한 청년이 철거 반원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1980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형을 당했다. 한겨울에 철거 반원이 무등산 자락에 살던 무허가 도시 빈민들의 집을 부수고 아직 거주하고 있는 집에 불을 질렀다. 생존 위협에 내몰린 채 오갈 데 없었던 사람들을 대신해 한 청년이 철거에 맞서 저항하다가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그곳 사람들은 그를 무등산 타잔이라 불렀다. 그는 중학교를 수석 입학했으나 학교를 다닐 형편이 되지 않아 포기하고 공장 노동자로 생계를 이어가다가 고학으로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검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며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건실한 청년이었다. 전두환이 신군부에 저항했던 학생과 시민을 살상하고 쿠데타로 집권한 직후였다. 살벌한 신군부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청년에 대한 구명운동이 일었다. 그런데 신군부가 해가 바뀌기 전에 서둘러 사형을 집행한 것은 광주에 관한 이미지를 나쁘게 낙인 찍으려던 의도가 아니었을까 의문이 든다.
우리가 어릴 때 살던 셋집이 철거를 당할 때의 절박하고 공공했던 기억 때문에 더더욱 그 청년이 눈에 밟히고 안타까웠다. 주거 문제는 국가 사회 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국가라는 공동체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도시 비민의 생명까지 서둘러 박탈한 것이다. 주거 문제를 큰 틀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빈곤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 대출금을 갚고 인상되는 보증금과 월세를 쫓아가느라 늘 전전긍긍 살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열심히 살아낸 부모님의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사글세를 끝내고 전세로 옮겨갈 수 있었다. 가게가 딸린 단칸방이었다. 겉보기에는 깨끗한 빵집이었다. 그런데 권리금까지 주어서나 예상과 달리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 유동인구가 없는 학교 주변인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방과 후에는 언니랑 함께 가게를 지키면서 어머니를 도왔지만 한여름 내내 파리만 날리다가 결국 피 같은 권리금을 날리고 가게를 접어야 했다. 그리고 부모님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셨다. 아마 한창 자라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부모님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요즘도 유동인구가 별로 보이지 않는 신도시에 늘어선 상가에 신장겹 간판이 눈에 띄면 저 가게에 손님이 얼마나 올까? 괜찮을까? 마음이 쓰인다. 그 앞을 오가며 가게 손님이 보이면 마음이 놓이고 보이지 않으면 내 일처럼 걱정이 앞선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 부부싸움을 한 이유도 분가할 집 마련 때문이었다. 국가연구소에서 연구직 공무원으로 지내시던 시부모님 댁은 경제적 여유가 그다지 없었고 남편도 자립하겠다는 계획이 없었다. 청약저축으로 여러 번 아파트 분양 신청을 시도한 끝에 다행히 서울 서쪽에 당첨이 되어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할 수가 있었다. 그제야 비로소 내 집을 가지게 됐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주거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없는 세입자들, 상가 권리금을 날리고 나날이 가난해져가는 자영업자들, 원도심을 비어가는 가게들, 높은 월세를 감당하며 수지를 맞추지 못해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신도심의 자영업자들 모두가 눈에 밟힌다. 세탁소집 둘째 딸, 정치판을 세탁해. 내가 초임 판사로 발령받은 때는 전두환 정권의 공안몰이가 크게 치달을 때였다. 대학생들은 사회정의를 회복하고자 연일 데모를 했다. 학생들은 수배자 신세가 되고 소설가도 지식인도 모두 탄압 대상이었다. 어느 날 당국이 불온서적을 압수수색하겠다는 영장을 청구했다. 그날 당직 판사였던 나는 밤새 고민한 끝에 영장을 기각했다. 조세희의 명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리영희의 명저, 8억 인과의 대화 등 내가 읽고 감명을 받은 책도 압수 대상 목록에 들어 있었는데 도대체 어디에 불온성이 있는지 의아했다.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 기각 결정을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고 법관으로서의 양심이었다. 그런데 상식과 양심은 내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는지 다음날 출근했을 때 전국 법원에 일제히 청구된 영장을 다른 판사들은 다 발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법원장은 남들처럼 하는 게 상식이 아니냐는 논리로 나를 질책했다. 전두환 독재에 저항한 1987년 60 민중항쟁의 물결이 전국을 들썩이게 했다. 마지막으로 젊은 법관들도 합류했다. 1987년 헌법이 개정되고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김영삼과 김대중 두 거물 사이의 후보 단일화가 실패하고 치른 대선에서 5.18 내란의 공범 노태우가 승리해 전두환 정권을 이어받았다. 나는 그 사이 춘천지방법원에서의 초임 근무를 마치고 인천지방법원으로 발령받았다. 이미 깐깐하다고 정평이 난 탓에 가사사건 재판부에 배정되었다. 새로 모시고 일하게 된 김 부장 판사님은 조용하고 다정다감한 분이셨다.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게 된 나는 가까이 사시는 김 부장 판사님 차를 동승하는 편의를 누리게 되었다. 우리는 서울에서 인천까지 2시간 정도 걸리는 출근길에 많은 얘기를 나눴다. 김 부장 판사님은 비판의식과 정의감이 강한 분이셔서 판사들이 꺼리는 시국 이야기 등 여러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었다. 1990년 통일민주당의 김영삼이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과 노태우의 민주정의당과 통합하는 정치야합 사건이 일어났다. 전국의 재야 지식인과 대학생들의 규탄 시위가 일어났다. 부평역 광장에서도 인천 부평 부천 지역 재야 인사와 학생들이 모여 데모를 했다. 그날 잡혀온 수십 명의 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나는 단칼에 기각해버렸다. 정치적 야합은 민의를 배신하는 것이고 그런 비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시민적 자유와 권리는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연한 판결도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풍토였던 사법부는 매우 소심했다. 인권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마저 그러하니 민주화는 요원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993년 전주지방법원을 거쳐 1995년 광주고등법원으로 가게 되었다. 그 사이 1992년 대선에서 김대중은 3당 합당의 주역이었던 김영삼에게 패배해 정계를 은퇴했다. 3당 합당으로 정치적 배신을 한 김영삼은 노태우 정권을 승계했으나 하나회를 척결하는 과감한 결단을 보였다. 1995년 여름 더위가 한풀 꺾일 무렵 정계에 복귀한 김대중은 비판 속에서도 야권을 새로 재편하기 시작했다. 김대중이 새로 만드는 당명인 새정치국민회의의 창당 발기인을 모집하는데 아는 법조인들도 속속 합류했다. 그때 변호사로 새 출발한 김 부장님이 함께 새정치국민회의에 들어올 의향이 없는지 물어왔다. 그분의 인품을 신뢰했던 터라 나는 그의 제의를 쉽게 거절할 수가 없어서 남편 서 변호사와 상의했다. 남편은 정치인 김대중의 시련이 깊을수록 반민주 상태는 오래 지속될 것이며 김대중 없이 이 땅의 민주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남편은 정계 은퇴 약속을 번복하고 복귀한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를 돕자는 취지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나는 정치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돈도 없는 주제에 현실 정치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를 솔직하게 꺼냈다. 돈 가지고 하는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지. 그런데 당신은 돈 없이도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 라는 남편의 역설적인 한마디가 묘하게도 쉽게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김대중 총재가 주말에 서울에서 만나자고 한다는 연락이 왔다. 나는 몸담고 있는 사법부에서 먼저 신변을 정리하고 대정치가를 만나겠다는 생각으로 서둘러 사직서를 썼다. 막상 사직서를 내려니 미지의 세상으로 준비 없이 걸어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사직서를 들고 나타난 나를 맞이한 법원장은 잘 알아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적극적으로 말렸다. 사직서부터 먼저 내지 않아도 양해하겠다며 한번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사직서를 낸 것을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하며 만류하셨다. 그렇게까지 나를 아껴주신 법원장님과 부장판사님을 뒤로 하고 갑자기 법원을 떠난다고 하니 법원의 모든 식구들은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다음날 서울로 올라가 직접 만난 김대중 총재는 반갑게 우리 부부를 맞아주셨다. 중식당에서 차례로 나오는 음식 접시가 미뤄질 정도로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오랜 가택 연금과 해외 망명 생활 동안 신념과 신앙으로 버텨낸 정치 역경을 들려주셨다. 가장인 대정치가로 인해 가족의 희생이 컸음에도 그럴수록 더 두터워진 가족 간의 애틋한 사랑과 우애에 관한 얘기도 감동적이었다. 내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시면 조심스럽게 대답을 하는 사이 당신은 밀린 중국 음식을 다 드셨다. 식욕이 저리 왕성하신 걸 보니 무척 건강하시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노쇠하다는 첫인상을 초면에 느낀 것이 내심 송구해졌다. 저는 정치 발전 없이는 사법 발전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라고 내 생각을 밝히면서 그 자리에서 결심을 굳혔다. 그리고 전국구를 사양했다. 지역구에 도전해 아직 여성은 정치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편견을 깨고 모범을 보이며 여성과 딸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이고 싶다고 씩씩하게 말씀드렸다. 김대중 총재는 전국구라는 편한 길 대신 처음부터 지역구에 과감하게 도전하려는 자세를 칭찬하며 크게 흡족해 하셨다. 그리고 기왕이면 서울 지역구에서 시작해보라고 권유했다. 세탁소집 둘째 딸 정치판을 세탁해. 1996년 서울 광진구에서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를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 홍보 노래말도 같은 라임으로 만들었다. 대학 후배들이 선거운동을 도와주러 왔다. 그리고 과거 판사 시절 내가 내린 판결 덕분에 억울함을 풀게 됐다는 한 아주머니는 나도 모르게 아침 일찍 건대 입구 전철역 앞에서 날마다 자원봉사로 선거운동을 해 주셨다. 나의 초심. 사장님이 초심 이러면 귓방망이. 용인의 어느 고깃집 주방문에 붙여진 글귀이다. 고깃집 사장님도 근수를 속이고 오래된 고기를 신선한 고기라고 하며 양념에 버무려 맛을 감출 수 있다. 그러다 보면 품질과 맛이 떨어지고
손님이 찾지 않게 된다. 깨끗한 정치는 나의 초심이다. 누구나 깨끗한 정치를 약속한다. 그러나 살다 보면 세월에 따라 사람 마음도 변하기 마련이다. 정치인에게는 특히 갖가지 유혹으로 접근을 해오니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그만큼 더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IMF를 겪고 아직 경제가 회복되지 않아 정치 후원금도 들어오지 않을 때였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골목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삼성에서 조용히 지역구 사무실로 찾아와 골프백을 놓고 갔다. 늦은 밤 사무실에 돌아와 그 가방에 돈이 들어있음을 확인하고 즉시 가방을 도로 찾아가도록 했다. 그 일이 있은 후 8년이 지난 후 대기업 삼성의 내부 제보자라는 김용철 변호사가 회장 지시사항 문건을 폭로했다. 그 문건에는 이건희 회장이 일일이 로비 대상과 로비 방법을 지시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돈을 싫어하는 추미애 등에게는 포도주 상품권을 줘라라는 지시 내용이 있었다. 그 덕분에 삼성이 제공한 로비 자금을 추미애가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정치가 돈에 오염되면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몰래 건네는 거액의 후원은 공짜가 없다고 보면 된다. 정치인에게 미끼를 던지는 것이다. 물론 정치를 하려면 돈이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다수의 지지자가 보내는 소액의 합법적인 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깨끗한 정치를 약속한 나로서 정치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정치인이야말로 초심을 잃으면 유권자로부터 귓방망이를 아프게 맞을 수밖에 없다. 나의 첫 대표 공약은 출발선이 같은 사회를 갖고 나가겠다는 것이었다. 부잣집 딸이나 가난한 집 아들이나 이 사회에 나아갈 때는 국가가 뒷받침해주고 출발선이 동등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은 무등산 타잔 소년처럼 아무리 이 악물고 발버둥 쳐도 헤어날 수 없는 냉정하고 잔인한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합동유세장에서도 개별 지역 공약 대신 이런 이상을 밝히는 연설을 씩씩하게 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득 모인 지지자들이 큰 박수와 호응을 보냈다. 아직 복지가 거의 없던 시기였던 만큼 출발선이 같은 세상에 대한 나의 포부를 신선하게 받아들였다. 출발선이 같은 사회를 향해 가꾸어 나가야 한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을 제외하고는 청년들은 대부분 다 가난하다. 그렇지만 가난한 청년이 가난한 중년, 가난한 노년으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청년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여야 개인도 가난에서 벗어나고 사회도 발전한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불평등은 더 심화되었다. 한 번의 경제위기가 불어닥칠 때마다 회복 과정에서 빈부격차는 더 커졌다. 코로나 시기도 마찬가지였다. 경제도 얼어붙게 한 코로나 재난 극복 과정에서 불평등은 심각해졌다. 경제 위기가 반복되면서 쉽게 해고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고용 유연성은 확대되는 반면 새로운 일자리는 쉽게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청년은 가능하면 대기업에서 경험과 경력을 쌓고 싶다. 대기업은 초봉도 중소기업보다 훨씬 높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은 대부분 대기업 취업을 선호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전망이나 취업 정보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니 유망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구하기 어렵고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구직난에 시달린다. 2011년 청년 목돈 마련 재형저축을 최초로 고안했다. 3년 또는 5년 일정 기간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매달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면 같은 액수를 정부가 적립해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자영저축으로 모은 목돈으로 전직을 하거나 퇴직을 할 때 거주자금이나 창업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창업이나 전직을 하려는 청년들을 지원한다면 청년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 좋고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제안이었다. 이 제안은 나중에 청년 내일 키움 통장으로 실제로 응용되어 빛을 보게 되었다. 부잣집 자녀나 가난한 집 자녀나 동등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출발선이 같은 사회가 되도록 약속을 지킨 것이다. 금융위기의 후유증을 겪는 와중에 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IMF 외환위기 때 대량 해고와 대량 실업으로 무너져 내린 중산층이 대거 자영업으로 내몰렸고 다시 심각한 2차 충격을 받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도 점차 더 벌어졌다. 위기 때마다 고용 유연성을 내세우며 비정규직과 중고령 노동자들이 해고당했다. 그때 나는 노조 전임자를 없애려고 한 이명박 정부에 맞서 노조 활동을 보호하는 중재안을 관철시켰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약속을 철회하려는 정부 측의 시도를 전면에서 막아내고 비정규직 보호법을 뚝심으로 관철해냈다. 그때 정부 편에선 언론의 집중 포화를 홀로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정치적으로도 많은 오해와 내상을 입기도 했다. 노조 활동의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고 홀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던 시기였다. 그 후 마트에서 만난 비정규직 직원이 눈물을 글썽이며 내 손을 꽉 잡고 말없이 고마움을 표시할 때 비로소 나도 큰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해고된 교사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 수 있게 됐다면서 내게 고맙다고 할 때 정치하는 보람을 느꼈다. 노동자 보호 없이 민생은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신념이므로 숱한 오해를 받으면서도 견딜 수 있었다. (1998년) 불어닥친 IMF로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다.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다. 기업의 경쟁력은 소비자가 평가한다. 좋은 품질과 좋은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기업 경쟁력은 사라진다. 나쁜 상품을 만들어 소비자를 현혹시켜 잠시 속일 수 있다 하더라도 결코 오래 갈 수는 없다. 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결함이 있는 제조 상품을 만들거나 유통해 소비자의 재산, 생명, 건강에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관련 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결함 제조물 책임법을 제안했다. 법안을 발의하자 재계는 막강한 로비를 펼치며 반대했다. 그러나 나는 반대를 뚫고 당과 의원들을 설득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장은 이 법이 기업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신뢰를 얻으려면 품질과 서비스를 개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결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게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예상대로 기업의 책임 강화 후
우리나라 제품은 좋은 품질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제 경쟁력도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노동자와 기업은 서로 상생하는 관계다. 노동자의 권익도 기업 경쟁력도 함께 강화되는 것이 좋다. 제도 못지않게 리더십도 중요하다. 좋은 제도를 도입하고 개혁을 해놓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참된 정신과 옳은 자세를 갖추지 못한 채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제도는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 1998년 최초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성취하자 국민들은 인권 보호에 대한 기대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독재와 권위주의에 짓밟히고 억눌린 인권을 회복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요구 또한 컸다. 나는 헌정사 최초로 구성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되었다. 인수위 정무분과의 간사로서 행정혁신과 경찰개혁을 맡아 많은 혁신안을 냈다. 그 자체만으로도 보람이 있는 일이었지만 무엇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을 한 것이 가장 잘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그 후 수사 기소 권한이 막강한 검찰이 속한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차지하려고 했다. 인권을 침해해온 검찰이 세력을 장악한 법무부가 공권력의 인권 침해를 감시할 국가인권회를 차지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었다. 나는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마침내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로 출범하게 되었다. 인권 대통령 시대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발함으로써 본격적인 인권시대의 개막의 상징이 되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적 정권일 때는 독립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했으나 비민주적 정권일 때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특히 검찰 정권을 거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을 무시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내란 우두머리의 인권 옹호를 의결하면서 반대로 포고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한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다. 정권을 보위하고 옹호하는 역기능도 스승치 않았다. 이처럼 제도를 제대로 움직이려면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정의로움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의 원천이다. 제주 4.3 사건을 만나게 된 것은 내게 운명 같았다. 김대중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문제를 풀겠노라고 1997년 대선 공약으로 약속하고 그 숙제를 내게 맡겼다. 그때까지 나는 제주 사람들이 왜 그토록 답답한지 속내를 보여주지 않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 육지에서 살아온 나는 제주의 역사와 사정을 모를 수밖에 없었다. 과거 독재 정권 아래에서 당국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진실과 가까워질 수 없도록 자물쇠로 잠가놓고 터부시했기 때문이었다. 정치권 역시 문제를 기피하거나 외면해 왔으므로 제주 4.3 사건은 붉은 덧칠이 된 채 역사 속에 파묻혀 있었고 나는 역지사지 자세로 접근해 보았다. 만일 내가 피해자라면 어땠을까? 이 일을 내 고향이 당한 일이라면 어땠을까? 역지사지는 평소 아버지가 날마다 주문하다시피 자식들에게 강조했던 사람을 대하는 자세였다. 정의로움은 특별한 용기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역지사지로 사람을 이해하려는 따뜻한 감수성이면 충분하다.
제주 4.3 사건 피해 실상을 하나씩 알아나가면서 비로소 그 고통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침묵을 강요당했던 제주 사람들의 마음이 헤아려지면서 분노가 일기 시작했다. 몰랐던 것이 부끄럽고 죄스러웠다. 1980년 고립된 광주가 겪은 일은 어쩌다 보니 당하게 된 참상이 아니었다. 그로부터 불과 32년 전에 일어났던 1948년 제주 4.3 사건의 심각성을 망각하고 국가폭력이라는 본질을 외면했기에 또 당하게 된 참상이었던 것이다. 나는 1999년 정부의 공식 기록을 찾으려고 애쓴 끝에 제대로 된 재판도 거치지 않고 즉결 처분으로 억울하게 총살형을 당하거나 멀리 육지 형무소로 분산 수용되었다가 행방불명된 제주 4.3 사건 희생자 수용인 명부를 찾아냈다. 이를 가지고 제주 4.3 사건은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현재 진행형임을 주장하고 공론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정부가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해 통과시켰다. 진상이 규명되기 시작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법적 굴레를 벗기고 배상에 이르기까지 나는 줄곧 함께했다. 제주 4.3 사건의 해결을 통해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제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 참혹해서 말하기조차 두려웠던 진실에 입 다물고 있는 사이 무태 살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은 피해 상황을 입 밖에 내지 못하도록 침묵을 강요하고 그들의 아픔에 무관심했다. 제주는 진실에 관심을 가져주기만을 오랜 세월 기다렸고 그러는 사이 또 20년이 지났다. 내가 법무부 장관이 된 후 비로소 수용인 명부를 근거로 돌아가신 희생자들에 대한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로 무죄를 받게 해 명예를 회복해 드릴 수 있었다. 또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배상함으로써 종국적 책임을 인정하는 완결을 통해 국가폭력의 재발 방지의 상징으로서 선례를 남겼다. 내가 발굴해낸 수용인 명부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제주 4.3 사건을 풀게 되자 거창 양민 학살과 여순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도 드세게 일어났다. 이제 제주는 외롭지 않다. 인권을 회복한 제주의 힘은 대한민국 인권사의 큰 이정표가 되었고 다른 지역의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를 풀 수 있는 나침반이 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을 마치고 제주 4.3 유족회가 준 감사패는 그 어떤 상패보다 내게 소중한 것이 되었다. 국민과의 약속을 무겁게 여기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맡기신 일을 제대로 마침으로써 보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뿌듯했다. 더디더라도 진실과 정의가 끝내 이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보람이었다. 추미애가 깃발을 들게 한 사람들. 모두가 망설일 때, 누구도 나서지 않을 때, 책임의 무게가 가장 무거운 순간 내가 소환되곤 했다. 그리고 나는 운명처럼 그런 일을 감당했다. 풀어야 할 과제가 주어지면 과제를 풀 때까지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그래서 나를 개혁가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조국 장관이 물러난 자리에 내가 임명되었다. 윤석열이 칼을
들고 날뛰는 형국에 아무도 그 자리에 선뜻 나서지 않았다. 나는 피하지 않고 검찰개혁이 소명인 그 자리에 나아갔다. 취임 40일 만인 2020년 2월, 역대 장관으로선 처음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랬더니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하명 수사를 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던 때였다. 그것을 빌미로 검찰에 대한 불만을 가진 장관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함으로써 보복하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오해를 했다. 어느 검사 출신 변호사는 상식 파괴자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던진 수사기소 분리의 화두는 이제 검찰개혁의 기본으로 여기는 상식이 되었다. 선진적 사법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분리해 놓았다. 상호 견제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형사사법 절차에서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 수사권을 남용해 무리한 수사를 하거나 억지 수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 기소를 하고 유죄를 받기 위한 욕심으로 날조나 허위 조작을 하기 쉽다.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원래 우리나라도 처음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때는 검찰은 기소만 하고 경찰은 수사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그러나 경찰의 권한이 너무 강해질 것을 우려해 나중에 지방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때에 수사권을 경찰에 온전히 넘겨주자며 잠정적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었다. 그 후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을 놓고 조직적인 대립과 갈등 양상으로 치닫다가 2018년 중대범죄에 한정해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는 방식으로 검찰과 경찰과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선에서 멈추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자격 면접을 할 때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데 찬성한다며 면접자 중 가장 획기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한다. 그는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 라는 말도 했다. 그러나 막상 검찰총장으로 임명되고 난 후에는 180도 태세를 바꾸었다. 말과 달리 그는 수사권을 남용해 정적을 제거하려 했고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향해 터무니없는 모함을 하고 날조 조작해 관련자들을 기소를 했다. 그러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 수사 사건도 월성원전 자료 삭제 사건도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관련자들은 터무니없는 날조 수사와 기소로 수년간 고통에 시달리고 사회적 명성과 신뢰감을 잃게 되었다. 윤석열은 이미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유화해 자신과 처와 그 일가족의 범죄는 덮어버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나 정치인들은 표적 수사에 재갈을 물리기로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나는 윤석열의 무도함과 몰상식이 나라를 파국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의 시선은 청와대를 넘보고 있었고 종국적으로 권력 장악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왜냐하면 맥락 없이 사사건건 청와대를 끌어들이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에게 기울어진 언론이 이끄는 대로 여론도 윤석열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었다. 코로나가 창궐할 조짐을 보이던 2020년 2월, 나는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등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강제 수사로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검찰총장 윤석열은 수포 확진자가 다녀간 대구 신천지 교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건진 법사가 신천지 이만희도 영매에 속하는데 대통령이 되려면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했다는 것이다. 그해 여름 신천지 고위 간부들이 신천지 교인들에게 법무부 장관 추미애를 탄핵하라는 청원을 하라고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고 판사와 대통령에게도 편지도 보내라고 했다는 것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반면에 이만희 총회장은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눈을 감아준 윤석열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수차례 교인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2020년 11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 윤석열을 징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사 초유의 일이었다. 법무부에서 감찰한 결과 윤석열은 판사를 사찰하고 약점을 잡아 언론에 흘리거나 겁을 주고 원하는 대로 재판 결과를 얻어내는데 활용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검언유착 사건의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한 것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발언을 함으로써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윤석열은 강하게 반발하며 징계 청구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언론은 검찰총장의 비위와 반법치, 반헌법적 행동에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열 찍어내기로 프레임을 씌웠고 징계위원회는 고작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그쳤다. 여론에 밀린 청와대는 나를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으려고 했다. 물러나면서 나는 온몸에 불화살을 맞은 것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웠다. 이제 윤석열을 멈추게 할 제동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으니 그의 위험한 행보에 가속이 붙겠구나 하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예상했던 대로 윤석열은 기고만장해졌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정치적 발판으로 삼았다. 그리고 검찰총장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채 중도 사퇴를 하고 정치권에 몸을 풀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12.3 내란 이후 수사 과정에서 노상훈의 조언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은 YP 작전계획 문건에서 자의로 퇴임할 시기는 지금 몸값을 최대한 유지하며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 직전이 유리하다. 기자회견도 직무수행 불가능 때문이라고 하라 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실제로 윤석열은 서울시장 선거 한 달여 전인 2021년 3월 4일 퇴임했고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 라고 했다. 전후 정황을 살펴보면 윤석열은 검찰총장 때부터 대선 계획을 짠 것임을 알 수 있다. 윤석열은 나를 제외한 세상 모든 사람을 속이는데 성공한 셈이다. 그가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 행정법원 1심은 윤석열의 검찰 사무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위배한 행위는 면직 이상으로 중대하다고 판결했다. 오히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 정치권은 그 판결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이처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윤석열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 더욱 오만방자해져서 자신의 잘못을 쉽게 덮는 요령을 터득했다. 나는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이라는 이불이 지금은 따뜻하고 포근한 것 같지만 그 이불은 확 젖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국민의힘을 쑥대밭으로 만들 거야 말 것입니다. 그 후 내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음이 증명되었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이겨 여당이 되었고 지방선거를 크게 이겨 따뜻한 호시조를 지냈다. 그러나 윤석열의 내란 폭주를 멈추지 못한 채 함께 휩쓸려가며 극우화의 길을 걷고 있다. 눈에 밟힌다는 것은 연민의 감정이다. 그런데 내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내게 미약하나마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나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힘이 없어서 비바람을 피할 수 없다면 같이 비바람을 막기라도 해야 한다. 언젠가 류건 시인이 검찰개혁의 최선도에서 비바람을 맞는 나를 보며 지지하지 않고 의지하겠다는 말로 응원의 글을 보낸 적이 있다. 그때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가 없었더라면 나도 의지할 데가 없었을 것이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희생당하는 억울한 피해자들이 눈에 밟혔기에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6년 후 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달라는 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갑자기 우리 당이 위기를 맞아 또다시 내게 손을 내미는데 뿌리칠 수가 없었다. 6년 전에 검찰개혁을 해달라며 뜨거운 응원의 함성을 보내던 시민들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다. 힘을 보태고 싶다면 멀리 여수, 목포, 마산, 부산, 울산, 포항, 제주에서 달려와 차가운 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손을 잡아주며 개혁을 당부하던 그 눈빛을 떨칠 수가 없었다. 내게 개혁이라는 단어는 거창한 말이 아니다. 또 거칠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는 말이다. 내가 개혁에 앞장을 서는 이유는 남보다 더 강해서가 아니라 연민의 정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모두를 따스하게 품고 싶기 때문이며 눈에 밟히는 것을 외면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함께 고민하고 이겨내어 희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정의로운 연대를 이루고 싶다. 존중과 배려. 남달리 강해서 개혁에 매진해온 것이 아니다. 연민과 책임감 때문이었다. 강함과 강인함은 다르다. 무지막지하게 강한 것은 싫다. 끝까지 참아내며 결코 부러지지 않는 강인함이 나답다는 생각이 든다. 남편은 고교 시절 교통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의 신경이 손상되어 지금도 통증을 느끼며 많이 불편해한다. 사고가 난 날은 광화문에서 한 친구와 함께 늦게 오는 다른 친구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도로 돌진하는 차량이 옆에 있는 친구를 덮치려는 순간 그는 재빨리 몸을 날려 친구를 감싸 안으면서 기절했다.
깨어보니 친구는 살려냈으나 돌진한 차량이 자신의 발목을 짓이긴 터라 원래대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 후 수십 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평생 통증을 껴안고 사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다시 살아난 목숨이니 남은 삶은 타인을 위해 살아가겠다라며 열심히 공부해 변호사가 되었다. 대학에서 그를 만난 나는 그가 지니고 있는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 마음이 끌렸던 것 같다. 어느 날 김대중 총재가 불러 동교동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김대중 총재는 남편의 불편한 다리를 보시며 나는 정치 탄압으로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지팡이에 의지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내가 오랜 감옥 생활과 연금 생활을 하게 되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느라 관절이 아픈 신세가 되었답니다. 서 변호사도 우리 부부처럼 다리가 불편하니 우리 셋은 둥지입니다. 친근하고 자상한 배려의 말씀이셨다. 다 자란 딸은 장차 이성을 만나게 되면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살고 싶다고 했다. 타인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과 배려를 섬세한 마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다. 같은 눈높이에서 낮은 자세로 약자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정치와 행정의 판단 기준은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결같이 힘을 쏟아온 풀뿌리 자치 행정. 김대중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었다. 노태우 정권 아래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관철했고 1990년 단식을 감행해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도입하게 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다. 그런 분이 2000년 12월 당 사역에 해당하는 중요 당직인 지방자치위원장으로 나를 지명하셨다. 나는 지방자치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열심히 만들었다.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자치 경찰제 도입, 지방재정 확충 방안, 세제 개편과 국세의 지방이양 등 본격적인 지방 분권을 위한 방안을 연구했다. 지방자치위원장 취임 초기에 나는 무보수였던 지방의원의 보수 유급화부터 추진했다. 보수를 지급한다면 직무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때묻지 않은 청렴한 젊은 지방 인재가 쉽게 도전할 수 있을 것이며 부패와 거리가 먼 여성 지도자들도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대표가 되어 치룬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은 크게 이겼다. 여성과 청년의 진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18년 만에 유급화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난 것이라 느껴져 보람이 있었다. 초선 때 나는 차세대 지도자로 선정되어 영국 외무성 초청을 받아 약 2주간 영국의 행정제도를 둘러보았다. 당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영국의 자원봉사 제도였다. 풀뿌리 자치가 지역의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자치의 모델을 보면서
자원봉사 제도와 영국형 주민자치센터를 국내에도 도입하고 싶었다. 마침 IMF 여파로 작은 정부가 논의되면서 읍면동을 폐지하자는 등 행정 간소화가 제기되었다. 나는 읍면동을 그냥 폐지만 할 것이 아니라 기능 전환을 주장했다. 풀뿌리 자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주민의 자치 활동을 보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시군 자치구에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최초로 제안했다. 그 후 주민센터에서는 재능 기부를 통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교실이나 시, 서예, 노래교실, 독서 모임 등 다양한 문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탁구교실, 골프교실 등 체육활동을 비롯해 제빵, 제과, 이유식 만들기를 배우는 요리교실 등 다채로운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지원 법안을 최초로 제안했다. 청소년과 여성, 직장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참여하며 사회복지는 물론 환경보전, 청소년 교육 및 활동 지원, 범죄 예방, 재난구조 및 문화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시민사회를 이끌어가는 풀뿌리 역량을 발굴하고 필요한 곳에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다. 실사구시 행정.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철학의 알맹이는 실사구시다. 뜬구름 잡는 막연한 이상이나 경도된 이념이 아니라 국민에게 실효적으로 이익이 되게 하고 실용적으로 민생을 위한 확실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편과 나는 새 아이를 시부모님께 맡기고 이 땅에서 최초의 정권교체를 위해 내 고향 대구와 경북, 부산과 경남을 오가며 선거운동했다. 마침내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부부를 위로하기 위해 댁으로 초대하셨다. 대통령은 직접 실사구시 사자성어를 힘차게 붓으로 써주셨다. 실사구시는 예전에 당신의 은사가 지도한 것이라고 하시며 그 자리에서 서성환 동지에게 라고 쓰셨다. 섬세한 대통령은 정치에 엄마 아빠를 빼앗긴 아이들에게도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작은 보석함을 챙겨주셨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려운 일이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도 출산 육아의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 직장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이를 제대로 보호, 양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이를 맡기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거나 때로는 아이들을 집에 남겨두고 근무지로 향하면서도 내내 우울했던 경험 때문에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가장 눈에 밟힌 것이 부족한 어린이집이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확충하려면 부지가 필요한데 마땅한 빈터를 구하기 어려웠다. 그때 방법을 궁리하다가 복합청사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각 동마다 파출소와 동사무소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를 합쳐서 복합청사로 짓도록 하자는 발상이었다. 그 안에 어린이집을 넣으면 부모들은 아이를 맡기고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었다. 행정하는 쪽에서는 부지를 마련하기 쉽고 건축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주민센터나 도서관, 문화시설을 함께 넣을 수도 있다. 나는 자치구와 서울시 파출소를 관할하는 경찰, 행안부 등 관련 부처를 설득해 관내 자양동에 선도적으로 복합청사를 지어 어린이집도 확충하고 문화 공간도 창출하는 전국의 모델 사례로 만들었다. 지금은 전국에 있는 복합행정복지센터가 행정기능과 어린이 문화공간, 노인문화시설, 다목적 홀 등으로 잘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전국의 표준이 될 수 있다. 보람 있는 실사구시의 실천이었다. 2016년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속도에 맞추어
취약한 의회 제도를 개선하는 입법을 발의했다.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의회 직원에 대한 자율적 인사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임명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해 시장, 도지사 등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시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추후 통과되도록 했다. 오랜 군부 독재는 명령과 통제에 익숙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 행정이 명령과 통제가 아니라 협력과 연대로 바뀌기 시작했다. 지방자치의 발전이 지방의 각 분야와 조직에서 내실 있는 민주주의로 발전된 것이다. 전통적인 상부상조의 이웃사랑을 자발적인 사회 발전의 에너지로 결집시키고 활발한 시민의식이 깨어나면서 정치 발전의 선순환을 이끌고 있다. 지방자치가 뿌리 깊이 안착해 원숙해지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켜낼 수가 없다. 경기 프롤로그.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이다. 서울에는 없는 글로벌 기업들이 있으며 농업, 임업, 어업 등 이른바 6차 산업을 위한 단지들이 넓게 포진돼 있고 문화 저력이 있는 곳이다. 남부에는 인구 밀집 지역과 역동적인 신도시가 있으며 북부에는 인구 과소 지역과 도농 복합 지역이 있다. 개발 제한 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자원 보호 지역 등 여러 규제로 인해 개발이 어려운 지역도 있다. 경기도는 이런 복잡성과 장단점을 조정하고 보완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자치도로 재도약할 시기에 이르렀다. 지방주도 성장과 문화주도 성장이 실현 가능한 경기도에 제대로 비전을 이끌어갈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동안 축적시킨 경험과 지방자치에 대한 확고한 실사구시적 신념과 자세로 경기의 새 비전을 나는 꿈꾼다.